예,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학생들 진로 발달 탐색 검사를 최근에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진로 발달 탐색 검사를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선생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하실 건지, 그리고 이 검사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제작됐으며, 그래서 이 검사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했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그 교육은 어떤 속도전이 아니고 방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떻게 내가 진로를 설정해서 갈 거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진로가 구체적으로 발달해 간다. 이제 긴지버그나 수퍼나 이런 이론들에 의하면 진로는 발달 단계가 있다. 그런 것들의 기초에서 이제 이 검사 도구를 제작해 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심리 검사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객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는 심리 검사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심리검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심리검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훨씬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심리검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특성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죠. 그 사람의 신체적 능력, 그 사람의 정서적 능력, 그 사람의 또 뭐가 있을까? 인지적 능력이 있죠. 그러나 신체적 능력들은 우리가 눈으로 그 다음에 측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검사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의 두 가지 독특한 특성에 그 사람의 성격적, 정서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여 보다 뭐하도록 심층적이고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측정의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지능과 적성은 뭐예요? 하나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성격이나 흥미나 가치관은 정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심리 검사는 크게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객관적 검사라는 것은 전국적 단위로 표준화되어 있다. 자, 표준화되어 있고 그것들은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다.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에 내가 갖다가 우리 예를 들면 뭘 잴 때 키를 잴 때 이 사람이 몇 센치인가 재려면 그 자의 눈금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런 눈금이 있는 게 뭐냐?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 검사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적성을 알고 그다음에 지능을 알고 흥미를 아는 것들은 다 객관적 이 눈금에다 갖다가 간접적 방법으로 되는 게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 검사는 표준화된 작업에 의해서 제작된 검사다. 그럼 뭐냐면 전국적 단위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국적 단위로 조사를 해서 표집을 해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제작점. 그리고 심리검사의 절차와 평가를 위한 해석이 표준화됐다. 그럼 뭔 말이냐면 검사를 실시할 때도 일정한 절차와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해석들도 뭐 할 수 있도록 어떤 스탠드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어 온 검사지를 객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투사적 검사는 뭐가 없을까요? 그 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사적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림 검사, HTP라든지 그림에서라든지 SCT 문장 완성형 검사라든지 어떤 그림을 보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TAT라든지 노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사적 검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자는 없지만 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저것은 어떡하구나. 그래서 그 검사들은 비구조화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의 실시나 채점이나 해석이 뭐 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주관적이고 임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사적 검사를 사용할 때는 대단히 임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은 훈련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객관적 검사는 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그다음에 석사 박사 과정에서의 심리 검사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윤리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할 수 있지만, 투사적 기법 같은 경우는 그런 대학을 나왔고 할다 할지라도 심리적 어떤 경험들이 없다라면 사용하기가 힘든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는 바로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와 같이 여러분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객관적 검사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 발달 탐색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검사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 검사를 활용할 때 어떤 하위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의 목적은, 자, 학생들이 우리는 이 진로라는 게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발달해 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행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뭐하고 좋아하고 잘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즐겁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죽는 목표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 할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해서 선택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하고 하려면 어떤 목표를 갖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목표를 갖기 위해서 아이들은 발달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세계 내 주위에 쌓고 있는 그런 환경과의 모여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진로를 지속적으로 발달해 갈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진로를 발달해 가려면 그 아이가 진로 계획에 필요한 자기 이해와 그 다음에 직업세계 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그 다음 호렌지 진로 탐색 유형들을 과학적으로 모해서 측정해서 나와 그 다음에 내 맥락과 그 다음에 직업세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발달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신의 목표를 계획하고 잠정적으로 하는데 선택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게 이 검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잘 이해하고 직업세계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알맞는 진로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게 이 검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 검사는 이 아이들의 지금 현재의 발달 가업상에, 진로 발달 가업상에 있어서 진로 발달 가업이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로 발달 가업에 객관적으로 한다면 자기 이해 능력이나 그 다음에 직업세계 이해 능력이나 그 다음에 자신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편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아이에 알맞는 구체적인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의 욕구,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향, 독특성 이런 것을 알고 거기에 알맞는 진로 프로그램을 해줘야지, 내가 선생님이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아이들의 그런 교육 수요자인 대상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정확히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선생님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되니까 뭐 할까요? 교육의 효과나 그다음 프로그램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항상 아이들이 어떤 성향과 어떤 기초와 그다음에 어떤 니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강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약점이 어떤 건가. 그래서 약점은 이제는 관리하고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은 증진시키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인에 알맞는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특성과 자신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직업세계를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서 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성장해 가면서 외부의 세계와 상호작용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는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 자, 그래서 진로 발달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독특성은 어떤 건지, 나의 지능은 어떻고, 나의 적성은 어떻고, 나의 흥미는 어떻고 나의 가치관은 어떤 건을 알 수 있는 자기 이해 영역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미래 사회 직업뿐만 아니라 현재 직업 세계의 구체적인 저 직업을 가려면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 직업에 가면 어느 정도 보수를 주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뭐 하도록 합리적 내가 진로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역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성향을 진로의 탐색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지 현실형인지 그다음에 탐구형인지 그다음에 내가 예술형인지 사회형인지 설득형인지 간섭형인지 이런 유형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알맞는 아이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네가 자기 이해가 잘 안 돼서 네가 지금 진로의 미결정자구나. 네가 직업 세계의 이해가 잘 안 돼서 진로의 미결정자구나. 네가 너의 진로의 유형이 어떤 건지를 잘 탐색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보면 이 아이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진로 교육 그다음 진로 상담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수들이 나올 텐데 이런 점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뭐 할 거냐, 해석할 거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검사를 아이들 했잖아요. 그 하셨으면 보시면 검사의 점수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점수들이 있습니다. 언 점수와 백분율과 표준 점수가 있는데 언 점수는 뭐 할까요? 검사를 획득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 A라는 학생이 국어와 그다음에 수학 성적을 봤더니 국어에 70점, 수학에 60점을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국어보다 수학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할 수 없냐면 그 반의 평균을 봐니까 국어의 평균은 70점이고 수학의 평균은 55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수학은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국어보다 낮게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을 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수가 뭐냐 하면 표준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분율 점수는 어떤 거냐면 나의 상대적 이치만을 나타내는 게 뭐다? 백분율 점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백분위 점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성적이 좋죠. 2% 안에 드냐 9% 안에 드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리검사의 백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의 백분율 점수가 85점이다 그러면 85%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아이가 몇 명 있다 100명 중에서 84명이 있고 나보다 잘한 아이가 몇 명 있을까요? 20 몇 명 있을까요? 5명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15명 있다. 100명 중에서 25명 아니라 15명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분율 점수는 어느 이치에 가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건 비교가 가능할까 안 가요?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적 이치 어느 구간에 있구나만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뭐다? 백분율 점수다. 그러면 이제 다음 표준 점수입니다. 이 T 점수 표준 점수는 뭐냐 하면 몇 점을 평균을 50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만들어 놓은 변화된 점수입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50점으로 변환해 놓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지능 검사를 봤더니 언어 능력의 문항이 30문항이다.
그랬더니 평균이 몇 개 맞았냐면 원점수 평균이 13개 맞은 것이다. 그럼 이 13개 맞은 걸 몇 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50점으로 바꾸고 이 아이들의 봐봤더니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수들의 분포가 어떤가를 봐봤더니 표준 편차가 몇 점이냐면 SD 표준 편차가 4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요? 13에다 4를 더하면 몇이 되게요? 17점이 되겠죠. 그 17점 맞은 사람을 몇 점으로 바꿔라? 60점. 이 10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 4점에 해당되는 것을 몇으로? 10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점을 빼면 몇일까요? 11점. 그럼 11점에 맞은 사람은 몇 점일까요? 40점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꿔놓은 게 뭐라고? T점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점수를 가지고 뭐 해라? 비교해라. 이 T점수를. 그래서 이 T점수의 차이가 10점 내지 5점이 났다 그러면 아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들의 부분에 관심을 가져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들의 구체적인 그런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수들의 구체적인 특성들은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정상 분포 곡선이죠. 모든 점수들은 뭐라 하더라? 중심 경향이 있더라. 중심으로 뭐 하려고 하더라? 모이려고 하더라. 이게 이제 중심 경향화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키를 재봐도 그 중심으로 모여 있고 중심에 가까울수록 사람이 많이 모여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사람들은 적게 있고 아주 큰 사람들도 또 적게 있죠. 이게 중심 경향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Z숙화를 가지고 이 정상 분포 곡선을 만들었는데 문항이 너무 쉽다 그러면 정상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문항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정상 분포 곡선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쉽게 너무 쉬우면 이런 쪽에 나와 있죠. 어렵다 그러면 쉽게 하면 여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 있죠. 이렇게 이제 봉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항이 골고루 잘 나올수록 전체적인 정상 분포에서 이 곡선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점수 50일 때 한번 봐보세요. 100분진도 50이죠. T점수 10점을 밑으로 가면 이 50이 중간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40까지 내려가면 몇 퍼센트가 여기에 들어가면 16%예요. 그러니까 뭔 말일까요? 34%가 여기에 속한다는 소리겠죠. T점수 50에서 60 사이에 여기도 몇 퍼센트? 34%가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를 뭐로 본다? 보통으로 본다. 이 상태를 보통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해석할 때는 T점수 40과 60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보통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으로 보는데 50에서 60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약간 좀 낮구나. 50에서 60에 해당되는 것은 약간 높구나. 이런 의미로 가져라. 그러나 이 아이들은 다 뭐다? 똑같은 일반 학생이다. 일반인들이 보통 여기에 들어가 있다. 모두가.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68명이 있으니까 보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T점수 40에서 60, 30 사이에는 몇 퍼센트만 있냐면 14%만 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뭐 할까요? 낮다. 낮다. 이런 아이들은 100명 중에서 14명 밖에 없기 때문에 낮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좀 결핍되어 있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뭐였냐? 교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보완이 돼야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누구의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 다음에 30에서 이하는 100명 중에서 2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애들은 아주 특별한 아이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뭐 해야 된다? 치료가 요구된다. 적극적인 뭐가 요구된다? 개입이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좋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실 때 T점수와 40에서 60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이다. 그런데 40에서 50에 있다 그러면 약간 낮으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관심과 지지를 줘서 이 아이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할까?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50에서 60의 애들은 약간 높은 상태니까 이걸 발휘해서 자신을 긍정적인 힘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 다음에 T점수 60과 70이 있는데 이 애들은 100명 중에서 14명밖에 없을 정도로 이 애들은 좀 높다. 높은데 능력이 높으면 긍정적인데 능력이. 그러나 성격이 높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이건 또
뭐 할까요? 성격이 그렇게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쪽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적절하게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을 기제를 사용하고 어떨 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점수 70 이상이다. 그러면 2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주 높다. 그러니까 능력은 아주 높으면 아주 영재성을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 이 정도에 와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2명밖에 없으니까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검사의 특성에 있어서 자기 이해 능력이 아주 높다 그러면 자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직업 세계도 아주 높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다. 합리적 의사결정도 높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좋다 이 말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수록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진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일관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해 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점 미만은 2%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다? 매우 특이하다. 그 다음에 30점에서 39점 사이는 몇 퍼센트? 14%밖에 없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그 다음에 40에서 59점 사이는 68%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보통 일반 학생들이다. 그 다음에 60에서 69점 사이는 높다. 약간 14% 학생들 100명 중 14명이 있다. 그 다음에 2명만 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게 영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사에서 이쪽 40 이하에 해당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진로 교육과 적극적인 진로 상담을 통해서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 이해들을 갖도록 해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되는 아이일수록 60점에서 70점에 해당되는 아이일수록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로 발달을 꾸준히 성장해 가면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자기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환경과 상호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뭐하고 있습니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의 구체적인 하위 영역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이해는 뭘까요?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독특성은 뭔지, 장단점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자기 이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직업세계 이해는 오늘날 직업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직업을 내가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자격을 받아야 되고 어떤 조건이 있고 미래의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떤 건지를 이해하고 있는 능력을 자기 직업세계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진로 계획은 뭐냐? 그런 다양한 특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직업 세계를 변화를 뭐해서 합리적으로 잘 살펴봐서 내가 진로를 계획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진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직업 세계와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내가 진로를 하려고 계획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성향을 보는 게 진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 결정은 뭘까요? 자신의 그런 특성과 그 다음 직업 세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뭐 하려고 하느냐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의존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감각에 내 느낌에 따라서 다른 사람 느낌 어떤 정보만 알면 귀가 얇아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유행이냐 이런 유행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특성을 잘 의사결정 특성을 잘 알고 내가 의사결정 특성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도록 보는 게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이제 여기에서는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발달은 바로 이런 4개의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검사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상분포 곡선에서 해석할 때 자기 이해와 직업세계 이해와 진로계획,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라고 전체적인 40에서 60점 사이에가 이 아이가 어디에 와 있느냐. 그래서 봐봤더니 이 아이들 이 상태에 있다 그러면 뭐라고? 보통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진로 발달의 보통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나 이쪽에 올라갈수록 긍정적으로 발달되고 있구나. 그러나 이쪽으로 할수록 결핍되고 교육적 피로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는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일관된 성향을 꾸준히 갖도록 내가 지도해 줄 거냐에 관심을 가진다라면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뭐 할 수 있도록 그런 자기 이해를 하고 직업세계 이해를 하고 진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 이해는 63점으로 대단히 넓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직업세계의 이해도 64점으로 적절하게 아주 잘 발달되고 있고, 진로 계획도 자신의 특성과 미래에 맞는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직업세계의 능력이나 진로 계획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성향이 매우 낮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아이는 누구인가 의존하거나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수시로 뭐 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나타내지 않고 바뀌거나 이런 직관행위이거나 의존적인 행위일 것이다. 그러면 뭐 할까요? 우리는 이 아이는 뭐 하니까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직업세계 이해, 자기 이해도 잘 되는데 이 아이는 뭐의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의사결정, 선택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뭐 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충분히 달성할 수,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다라면 매우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CD 지수를 진로 발달, 캐리어 디벨롭먼트에서 CD입니다. 그래서 CD 점수를 나타내고 이 아이에게 맞는 그러한 의미를 이제 갖도록 해줄 수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가를 보도록 해준 게 이 검사의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 발달은 이제 그 CD 점수를 가지고 이 아이가 한상 단계냐.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뭐 하도록 비현실적으로 선택하거나 욕구를 말하는 단계를 우리는 한상 단계라고 그러죠. 보통 이게 이제 초등학교 이전의 단계. 진로 발달 단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인식의 단계,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막연하게 내가 뭐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이쪽에 따라서 뭐 하려고 진로를 하려고 하는 인식 단계,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초등학교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진로 발달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초등학생도 뭐냐면 진로 잠정적 계획을 하는 단계가 있고 결정하는 단계가 있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초등학교도 요새 학생들이 발달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 단계, 그리고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서만 진로, 성향에 따라서만 진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를 인식 단계라고 하시죠. 그다음 잠정적 계획 단계,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진로에 잠정적으로 계획하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애들은 뭘까요? 자신에 대한 확신, 명료화가 부족해서 뭐 할까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해도 됐고 정보도 됐는데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확신을 줘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뭘까요? 가치의 단계. 그걸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잠정적으로 해서 나는 이것을 하게 되면 사회적 가치나 그다음에 타인의 결치에 따라서 내가 이것은 좋은 거고 의미 있는 거라고 갈 수 있는 가치의 단계. 이제 이 단계가 넘어가면 뭐예요? 결정의 단계. 나는 이것을 확신을 하고 나는 가면 분명히 성공할 거고 나는 의미 있는 일이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갈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치의 단계, 결정의 단계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뭐 해줄까? 성장시켜 줄까? 이게 이제 이 진로 발달 단계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학교와 그다음에 부모와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진로 발달을 봤다라면 그다음 홀앤드 진로 성격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홀앤드에서 말하는 뭐예요? 우리 진로 유형들은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형.
자, 현실형은 뭘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남성점이 불명하면서 질성 정연하고 그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형은 뭐예요? 꾸준히 앉아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초과학적인 부분들을 하면서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게 탐구형이죠. 그 다음 예술형은 뭘까요? 약간의 사회적 성향을 나타내면서도 사람을 해서 하면서 자신의 창조적 그런 에너지들을 표현해내는 게 예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형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르는 내가 적극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형이고, 그 다음에 설득형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를 뭐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지배하고 해가려는 조직적인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이제 이 설득형이에요. 그래서 정치가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CEO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형이죠. 간습형은 뭐예요? 회계사라든지 은행에서 어떤 틀에 맞춰진 것에 따라서 자료를 정리하고 조작하는 일을 우리는 간습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형이냐 탐구형이냐 예술형이냐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점수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70이냐 30이냐 %를 보고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검사들의 현실형이냐 탐구형 예술형이냐 그 다음에 사형이냐 설득형이냐 간습형이냐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홀랜드의 그러한 진로 유행을 살펴볼 때는 이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금 이 학생을 딱 봐봤더니 현실형이 가장 1순위로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형 1순위가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의 2순위는 꼭 뭐가 나와야 될까요? 탐구형이 2순위가 나오든지 간습형이 2순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가지고 있다면 일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어느 정도 신념을 가지고 가치가 하나 돼 있어서 그것을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또 예술형이 1순위가 나왔다. 그러면 2순위는 꼭 뭐가 나와야 할까요? 탐구형이 2순위가 나와야 되고 사형이 2순위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1순위가 여기에 나왔는데 2가 뭐가 나냐? 간습형이 2가 나왔어. 그러면 이 아이는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니까 이에 나와 있는 결과들은 뭐냐면 다음에 할 때는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신념이 그 다음에 습관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의 결과들을 지금 당장에 믿는 것보다는 이 아이에게 뭐 해보라, 자기를 더 탐색해보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1순위와 2순위가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이 1순위와 2순위가 몇 점의 차이를 나느냐 그러면 10점의 차이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였냐면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도 뭐예요? 현실이 80에 가깝고 2순위도 탐구형이 79에 가깝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차별성이 없는 거죠. 차별성. 그러니까 이 차별성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현실형이다라고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확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성과 일관성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 아이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석할 때는 바로 이 아이의 1순위가 뭐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뭐고 그 다음에 1순위와 2순위는 과연 옆에 있고 일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 1순위와 2순위는 차별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1순위와 2순위가 차별성도 있고 일관성도 있어서 이 아이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늘 현실 유형의 그런 성향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진로를 선택할 때 그런 쪽에 가게 된다면 훨씬 더 내가 자신감 있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람을 의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측정했다라면 검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이해를 아이들의 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나 선생님이나 자기 스스로가 뭐 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나의 특성들은 뭔가를 한번 써보게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가 뭐 해보는 거예요? 간조해 보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심리검사, 다양한 심리검사를 통해서 나의 지적인 능력, 나의 성격, 그 다음에 나의 신념,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적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심리검사는 크게 뭐예요? 첫째 뭐를 해야 될까요? 그 아이의 지적인 능력, 일반 능력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적성. 이것은 뭘까요? 특수 능력이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세 번째 성격.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흥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또 여섯 번째는 그 아이하고 부모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부모 자녀 관계. 일곱 번째는 그 아이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준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진로 성숙이나 이런 것들 최소한 7가지 정도는 해서 진로와 관련된 자기 이해가 돼야 되고, 특히 이 진로 자기를 이해가 됐다라면 꼭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학습이 문제가 되거든요. 학습 유형 이런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초등학교나 중학생 아이들한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관계를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셀프 토크하기.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딱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 보는 거예요. 야, 너는 뭘 잘하니? 이렇게 Who are you? 너는 뭐니? 누구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게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답을 주게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통찰하게 하는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개방적이고 탐색적 질문을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거. 선생님이 물어보는 말은 학생들의 프레임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너는 평소에 무엇을 했을 때 그렇게 재미있니? 그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했을 때 시간 간 줄을 모르니?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방법들로 통해서 자기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직업 세계를 탐색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직업 세계를 탐색하려면 뭐 할까요? 그 직업 세계를 내가 가서 직접 경험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직접적 경험이죠. 오늘날 이제 진로 활동 중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오늘날 기업에서 이런 체험 활동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 체험 활동을 못 한다면 뭘 또 있을까요? 간접적 체험 활동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줘야 되죠. 독서라든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직업 카드들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그 뒤에 보면서 직업 카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 영역들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직업 카드를 이제 보면서 게임을 통해서 내가 뭐 하도록 직업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가계도 분석. 내 주위에, 그 다음에 가족들의 가계들의 직업들은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다음 내가 이런 직업을 통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내가 직업 세계를 뭐 할 수,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우리나라에 이제 직업 사전들이 있는데 그런 직업 사전들을 가지고 직업 찾기 대회, 게임, 포즈, 빙고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 다음에 직업 세계의 다양한 정보들, 미래 직업 유망 직종 10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제공해 줌으로 해서 직업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진로를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하기, 꿈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이해하고 그럼 직업 세계를 가지고 내가 꿈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을 만들 때는 뭐냐? 스마트 기법. 과연 실현 가능한 거냐?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거냐? 그 다음 구체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 이번에 중간고사를 잘 볼 거야.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측정 가능하지 않죠. 그 다음에 구체성이 없죠. 몇 점을 맞겠다는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번 중간고사에 국어에 80점 이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80점을 측정 가능하고 그다음 국어라는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은 뭐냐? 예를 들면 나는 10년 후에 나는 구체적으로 10억을 벌겠다 이렇게 나야지.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 게 스마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꿈과 관련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련돼서 멘토를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아, 돈을 가장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의 내가 어떻게 내 주위에게 멘토를 꿈과 관련돼서 멘토를 만들 수 있겠는가 내 주위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멘토를 내 주위에서 찾아보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자기의 우상. 아, 나는 빌 게이츠, 나는 우리나라의 이건희 회장님, 뭐 아니면 우리나라의 정몽구 회장 이런 같은 같이 나는 자동차의 꿈을 갖다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아, 그 사람들의 전기라든지 이런 걸 읽어가면서 아, 그 꿈을 키워가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꿈은 뭐냐?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잘한 걸 할 때 나는 어떤 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는가 아는가 이거. 그래서 꿈을 할 때는 뭐냐? 내가 잘하면서 재밌는 걸 찾는 게 꿈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즐거운 것을 찾는 게 꿈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개가도록 해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내 의사결정의 유형을 알아야 돼.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냐? 아니면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 그렇죠? 아니면 직관적이냐? 이런 유형들을 알고 그런 유형에 맞는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의사결정할 때 항상 주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 우유부단한 성격적이냐, 나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격적인 부분을 이제 탐색하고 지도하고 통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네가 원하는 원트가 뭐냐, 원하는 욕구가 뭐냐, 니드가 뭐냐, 이것을 진정한 너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욕구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문제에 직면시키려고 해줘야 돼요. 아, 그래, 니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니는 아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거 이것과는 좀 다른데 진짜의 참 모습은 너의 어떤 모습이 참 모습이니? 이렇게 직면시켜 줌으로 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뭐하도록 진정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 발달 단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한상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뭐 할까요? 다양한 역할놀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직업세계나 자기 이해나 직업 의미들을 이제 결정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걸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했죠. 그럼 인식 단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다양한 직업 세계를 선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이해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시에 진로 결정 시에 의사결정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제공해주고 탐색해보는 활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잠정적 이제 단계에서는 뭐예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진정한 니드, 욕구와 그다음 자기의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갖도록,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뭘 갖도록 해준 거, 자신감과 확신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해서 칭찬 릴레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써서 자신에 대한 확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가치 단계에서는 자신의 내가 특성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직업의 멘토 만들기, 내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멘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이 잘하고
하고 그다음에 실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짜서 거기에 맞는 내가 뭐 하도록 행동하도록 해주는 거. 그다음 결정 단계에서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모색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뭐 하도록 실천하도록 행동하도록 해주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로 아이들을 지도하신다라면 아이들이 자신의 알맞는 진로 발달을 갖게 되고 생애에 행복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기틀을 마련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러면 진로 탐색 유행을 증진시키는 지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탐구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뭐를 해줄까요? 다양한 논리적인 가제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다양하게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뭐 해보도록 탐구하도록 그런 기회들을 주는 게 탐구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도하기가 힘든 아이들이 어떠냐면 이 예술형에 해당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애들은 창조적이고 자유분방적인 그런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먼저 이 애들에게는 뭐를 해줘야 될까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뭐 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해줘 따라가주면서 뭐 하도록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뭐 하냐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는 뭐가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기대를 선생님들이 낮춰라 너는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아 그래 너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직접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오디션을 보게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가치를 갖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형에 해당되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룹을 좋아하고 타인과의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 할까요? 집단 상담이라든지 그룹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도록 진로를 탐색하게 하면 상당히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발달되죠. 그 다음 이제 이 설득형에 해당되는 애들은 어떨 걸까요? 통솔력을 비도하고 지도력 예양적인 선호하기 때문에 뭐 할까요? 이 애들에게는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를 성향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실제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뭐니까요? 간습형이에요. 이 애들은 어떤 아이들까요?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부모님이 말한 것을 잘 따르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을 할 때는 특히 선생님들의 가치관을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성향을 생각하지 않고 야, 너 이런 쪽으로 해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의 가치관에 자기를 가치관에 따라간 게 아니라 선생님의 가치관에 따라갈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습형에 해당되는 아이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항상 뭐냐면 객관적으로 이 아이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서 그 아이가 진짜 이런 성향들이 되겠다. 그래서 이쪽에는 뭐하냐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뭐만 해줘라 적절하게 정보만 해주고 따라가는 연습을 해주는 게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거다. 선생님 이 홀랜드의 그런 진로 탐색 유행 중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 상담자나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유형을 아이들한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전 현상으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간습형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현실형은 어떨까요? 신체적 활동, 기계적 활동 이러니까 뭐 할 거예요? 이건 직접적인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보고 내가 몸으로 움직여보고 이런 것들을 시킴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그런 성향들이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뭐 하는 거냐 지도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야 되고 가제를 제공하는 것도 이런 유형에 따라서 좀 달리 해주는 이런 이 교육 방법들이 이제 변화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간습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술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바로 맞죠. 학생들의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이제 진로 계획에 가장 중요한 자기 이해 능력이 낮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심리 검사나 전문가와 상담, 그다음 진로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함정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 목표가 설정이 됐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목표가 달성하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 발달과 진로 탐색 유형과를 연결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다라면 바로 이 검사들을 통해서 학교의 진로 뭐를 잡고 진로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뭐 할 수 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꼭 이 검사를 통해서 그 아이의 학생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면 아이들이 매우 건강하게 자신의 진로를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아이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가장 높게 뭐 할 수 있다? 향상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